방금 소개받은 위인숙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75년에 미국 갔거든요. 미네소타 대학에. 진짜 옛날인데 그때 얘기 한 가지만 하면 우리가 그때 법적으로 그 달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180불인가? 200불이 안 됐어요. 그때 200불 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82년에 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때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태어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80년대 뭐 후반이겠죠. 태어난 게.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probability 확률론을 미네소타에서 전공했어요. 그래서 확률론을 이제 하다가 90년도 후반, 97년도, 8년도쯤 됐을 때 계속 수학만 가르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고려대학교 수학과 학생들이 정원이 40명, 45명이래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수학 학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취업을 하는 학생이 내가 보기에 한 4분의 3 정도가 된다고 보이는데, 그럼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뭐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이제 Mathematical Finance 또는 Financial Engineering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미국에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일단 한번 강의를 해보자. 그래서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 4학년 학생 대상으로 Mathematical Finance를 가르쳤는데, 그때는 내가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강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뭘 가르쳤냐면은 그때 뭣도 모르고 Stochastic Calculus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론적으로.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오기는 많이 왔는데 한 40, 50명 들으면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괜찮다고 좋아하고 나머지는 어렵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초기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석사를 하고 왔어요. 그 중에 몇 명이 지금 대형 은행, 우리나라 은행에 돌아와서 은행에 뭐 과장급쯤 돼 있어요. 그 학생들이 몇 명 있고, 초기에 그렇게 해서 한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 6년 지나서 우리 고려대학교에 이런 금융공학 협동과정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여기 고려대학교 금융공학 협동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수학과 소속이면서 협동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을 이제 배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박사는 없고 전부 석사예요. 그래서 석사 학생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그동안 서울시에서 받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금융 관련된 프로젝트인데 뭘 할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시작했냐면은 파생상품 가격 결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 우리나라 국산으로. 외산은 이제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어요. 수학 이론을 갖고 알면서 이걸 하자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경영대 교수님도 계셨고, 통계학과 교수님, 이제 산업공학과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각자 자기 전공 분야는 잘 아시지만 파생상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는 또 IT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수학하고도 다른 얘기고 경영학에서 또 다른 얘기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정말 5년 동안 하는데 학생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완전히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 개발을 끝내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수학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나 수학 배우러 왔다고 내가 이름은 금융공학의 수학적 모델이라고 했지만 수학은 수식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이 뭐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를 시연을 하려고 컴퓨터를 들고 왔어요. 서울에서. 그 시스템을 깔고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서 여기 와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우리가 개발한 거, 사실 우리 시연해야 하는 거는 그걸 요즘 이제 기술 이전 하려고 그걸 파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시연 안 해주는데, 여긴 특별히 카이스트에 와서 우리가 그걸 시연해 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연했는데, 물론
이제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실 실무에서 이걸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많이 세미나하고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켓에서 실제로 어떤 스탠다드, 어떤 커스텀을 쓰고 있느냐 하는 거를 많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데도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점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발한 거고 학생들하고 정말 우리가 피땀 흘려서 한 거라 굉장히 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한 1시간을 하는 거죠. 1시간. 제가 한 30분 내지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시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융공학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이제는 이게 수학 턱이 아니라 완전 비즈니스 턱이 돼 버려 갖고 그 PPT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이것저것 막 섞어서 하는 바람에 얼마 오래전에 만들어 놨던 거라 저도 다시 한번 보기는 했는데 좀 업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기서 금융공학이나 혹은 파이낸스 이런 강의를 좀 들으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공대감 있고 그러니까 여기 금융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닌가요? 좀 있죠? 그래서 파생상품이 이런 거는 대충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공학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융공학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데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경영학 전공하는 교수들은 금융공학이라 그러면 재무 이론의 아주 조그만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재무 파이낸스에. 그래서 이걸 자꾸 축소시켜요. 이거는 그 재무라는 큰 학문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좁은 의미로 파생상품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다. 대부분 파생상품에 관한 얘기가 금융공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주장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재무이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엔터디스플리너한 그런 분야다. 그러면서 수학이나 IT, 통계, 경제, 경영 이런 이론이 다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꼭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물론 파생상품 이론에 대한 것과 많고 그래서 이제 이 금융공학에서 좀 세분화한다 그런 분야가 제일 큰 게 파생상품 쪽이 있고 그다음 파생상품에도 이제 그 기초자산이 뭐냐 주식이냐 금리냐 외환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위험관리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프론트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 미들에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위험도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마켓 위험, 이런 크레딧.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아마 구형건 선생님 그런 쪽에서 하시는 것 이런 경우 산업공학과에서 하는 게 이제 이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대부분 리니어하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런데 이제 금융공학이 그럼 왜 필요하냐? 항상 이건 경영학 교재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 예로 여러 가지 금융 크라이시스, 경제적 위기들을 쭉 나열하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이 제일 최근에 알고 있는 게 그 전 거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알고 있는 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라고 그 투자은행 IB 3인가요? 4위 그게 파산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베어스턴스인가 그 투자은행이 어디로 넘어갔더랬어. 내가 잊어버렸어. 베어스턴스가 JP 모간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넘어갔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2007년도에 일어나기 시작한 게 2008년도 10월에 미국에서 이제 자기 정부가 2,000억 불을 구제금융하기로 하고, 이제 비로소 그게 끝났는데, 그래서 한때는 87년도에 그 블랙 먼데이에서 주가 하락한 것보다 더 단일가 기준으로 최대 하락한 게 2008년도
그 며칠이더라. 안 써있네. 그러면서 그때 볼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건데 변동성이 46.72%가 돼 있었어요. 9월 29일 날 2008년도. 그 정도로 그 금융시장이 그런 불안했었고, 근데 최근에 다시 유럽 뭐 이런 재정 위기로 지금 최근에 지금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들이 왜 금융공학을 해야 되냐면 금융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그 글로벌라이즈 돼 있고 대형화되면서 그 전체 지구 글로벌 마켓이 돼 있고 우리나라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BIS 뭐 이런 부분이 그 바젤이 뭐 신바젤, 바젤 1, 바젤 2 이런 게 위험 관리에 대한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처음에 마켓 리스크에 대한 그 위험을 관리를 했는데, 바젤 2에서는 이제 마켓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나오는 위험뿐만 아니라 신용 위험을 더 거기다 어떻게 세분화해서 넣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상당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아카데믹하게는 노벨 경제학상이 이제 파이낸스 쪽에서 90년도하고 97년도에 받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국내 그 파생 상품이나 위험 관리 그 분야를 얘기를 하는데, 그 파생 상품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활발한가 하는 거를, 거래가 활발한가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코스피 200 여기 96년에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인덱스에 대한 선물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시작되자마자 계속 2년 만에 거래량이 세계 3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97년에 증권거래소에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옵션 거래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세계 1위예요. 거래량이. 최근 한 10년 내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옵션 거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실 수 있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투기 성향이 강한 거예요. 옵션의 그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주식 거래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레버리지 갖고 있는데 세계 1위를 단일 종목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한 이 파생 상품이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그 ELS 상품. 그게 파생 상품인데, 이런 건 ELS 증권회사에서 많이 발행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며 ELW, 달러에 대한 선물 옵션, 뭐 최근에는 뭐 DLS라 그러나 일반적인 신용 파생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linked security, DLS라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상품이 정말 그 구조가 복잡하고 우리나라만의 상품이 돼요. 이거는 외국의 상품하고 전혀 구조가 다른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가격을 페어하게 매기고 이걸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외국의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파생 금융상품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보세요. 이것도 어저께 급히 업데이트를 하느라고 자료를 뽑았는데, 보시면 2008년, 그러니까 좀 2007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그것 때문에 이게 줄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총액을 보시면 이게 단위를 안 썼는데 이게 10억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총액이 얼마냐면요, 4경 2781조 8250억 원이에요. 이게 2008년이고 이게 4경이죠. 이게 3경, 이게 2009년에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경제 위기 때문에. 다시 2010년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5경 2672조예요. 합계가. 그 중에 주식이 4경 6988. 그러니까 5경 중에 4경 4억 6천조, 4억 7천조가 5경 2천조 중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주식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거하고 이자율
하고 외환. 이게 거의 다예요. 근데 이거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고,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이. 그 다음에 이게 이거보다 또 4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얼마, 한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거래. 그 중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식 관련되는 거는 지금, 이거는 75조 7,840억 원이고, 이거는 지금 4경 4,038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거래하는 거 얼마 안 되고, 증권에서 대부분 주식 관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 관련해서는, 은행과 증권회사. 그 다음에 외환도 그 증권회사하고, 이게 대부분이에요. 여기 세 가지 파생상품. 그리고 신용 파생상품 우리나라는 아직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 코스피 200에 대한 옵션의 거래량은 세계 1위를 99년도부터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은 2007년도 이후 세계 6위권. 그래서 그 단일 종목에 대해서 주가지수 옵션이 지금 우리나라 KRX가 한국 거래소거든요. 우리나라 거래소 이름이고, 주가지수 선물도 이게 6위예요. 이런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파생상품 거래가 많다 하는 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력이 지금 금융 인더스트리에서는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장내 파생상품이 많고, 장외 파생상품은 외환을 주로 하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직.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이런 금융산업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자통법이라는 게 2009년도 2월에 시행이 되겠거든요. 그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기능을, 이 6개의 투자 기능,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일임, 투자자문, 이거를 다 할 수 있게 어느 금융기관이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의 투자은행처럼, IB처럼 육성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금융산업의 인력이,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다 하는 우리나라 금융계에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파생상품 이론을 뭐 다 아시겠지만, 잠깐 여기까지 아무 수식도 없었잖아요, 진짜. 그죠? 그래서, 파생상품 이론은, 그러니까 어떤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값에 디펜드 하는 그러한 시큐리티 자산, 증권이 이제 파생상품인데, 그래서, underlying asset은 기초 자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주식 또는 주가 지수, 그 다음에 이자율, 그 다음에 외환, 신용 위험, 그 다음에 실물 자산 또는 상품.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forward, future, option, swap. 그런데 우리나라 ELS나 이렇게 파생 상품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옵션, 포워드, 퓨처, 스왑 이런 것들이 막 섞여져서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구조화된 채권이에요. 그런 형태의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는. 그래서 ELS는 그러니까 이런 주식에 관한 옵션, 선물 뭐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orward니 이런 걸 안 해도 될까요? 페이오프나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어때요? 저 어느 정도 잘 모르겠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는 이제 지금 그래서 이 파생상품 이론을, 모델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식, 이자율, 금리, 신용 파생. 그리고 모형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외환은 거의 주식의 모형을 갖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에 대한 모형만 이해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수학과 학생들이죠? 내가 와서 수학하지 말고 자꾸 금융계로 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수학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좀 막일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재미나요. 그 수학 하다가 그러니까 수학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학하는 그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조금만 쓰면 아주 여러분이 그 돈도 많이 벌고 그럴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수학적 모델인데 에퀴티에 대한 주식에 대한 것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율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forward 또는 future의 같은 구조를 갖는데 그러니까 T는 이제 어떤 만기 또는 delivery 하는 그 어떤 정해진 미래의 시점에 어떤 정해진 가격 K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 하나를 팔자 하는 계약을 지금 맺는 거예요. 뭐 1년 후에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요즘 한 70만 원대 가나요? 그러면 1년 후에 뭐 80만 원 또는 90만 원에 이걸 사는 사람은 이 포워드를 사는 사람은 K 가격의 주식을 사는 그런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K 가격의 주식을 팔아는 그런 의무를 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그 주식, 이 포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페이오프가 그때 한 달, 1년 후에 주식 가격에서 우리가 지금 약속한 가격, 그 차이만큼 이제 페이오프를 가지니까 포워드는 사실은 굉장히 가격 결정하기가 스토캐스틱 캘큘러스 안 써도 경영학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 K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런데 단지 포워드는 계약을 할 당시에 두 사람 다 아무런 서로 그러니까 아주 페어하게 하기 때문에 서로 아주 공평하게 하기 때문에 이 K는 어떤 가격에 그러니까 이게 저 포워드를 사면서 또는 포워드를 팔면서 아무한테도 더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돈을 서로 물거나 내거나 받질 않아요. 그냥 돈 없이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페어하게 되도록 K를 결정해야 되죠. 이게 지금의 가치가 0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스토캐스틱 캘큘러스 쓰지 않아도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학부 강의만 들으면 저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는 금방 알고 그게 forward price죠. 그런데 이제 옵션에 가면은 문제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는 리니어한 함수예요. 그냥 예를 들면 그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만약 기대치를 붙인다 그러면 각각 기대치가 붙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그냥 리니어한 함수니까 이렇게 쉽게 되는데 그래서 K가 뭔지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K는 만약에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K 이퀄 이거의 기대치예요. 그래야 그게 페어한 거지. 지금 현재 가치가. 그죠? 그래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 포워드에 대한. 근데 이거는 이제 옵션은 미래의 시점에 어떤 정해진 가격의 주식을 사거나 파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지면 옵션을 가지면 그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옵션을 가진 사람은 돈을 내야지. 그만큼 권리에 대한. 그게 옵션의 값이에요. 옵션의 프리미엄.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내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한테 유리하면 내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행사 안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ST-K가 이게 마이너스면 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ST-K가 플러스면 그만큼 이익을 보니까 내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항상 유리한 권리니까 당연히 그만큼 프리미엄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이 옵션의 가격이에요. 옵션의 가격이니까 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얼마냐. 그런데 풋 옵션인 경우하고 콜 옵션이 이게 페이오프가 이 콜 옵션은 주식을 사는 권리고 이건 주식을 파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만큼 페이오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현재 그 프리미엄을 하려면 저것의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저것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forward 같은 경우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 계산하면 각각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플러스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경영학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는 뭐 제일 이제 바닐라 옵션이라고 그러니까 구조가 아주 간단한 그래서 유로피안 옵션과 아메리칸 옵션이 있는데 유로피안 옵션은 꼭 만기에만 행사를 하는 거고 아메리칸 옵션은 만기 되기 전까지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아무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가 더 많으니까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옵션에 같은 콜 옵션이라도 이것의 가치가 이것의 가치보다 더 가격이 더 높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간단한 이제 가장 간단한 모형을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블랙쉴즈 모형 알죠? 블랙쉴즈 모형이 아까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게 블랙쉴즈 옵션인데 블랙쉴즈 모형의 이 콜 옵션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유로피안 옵션에 그걸 계산하는 그 PDA를 만들어서 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블랙쉴즈 모형이면 이것에 대한 그 클로즈 폼은 있어요. 근데 아메리칸 옵션은 클로즈 폼이 없어요. 없어서 뉴메리컬하게 그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닐라 옵션은 아주 그 간단한 옵션이고 그래서 바닐라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옵션은 익사릭 옵션이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더라? 익사릭? 이색 옵션.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 이색 옵션. 바닐라 옵션은 그냥 바닐라 옵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건 이색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색 옵션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버뮤단 옵션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메리칸 옵션하고 유로피안 옵션 사이에 있는 건데 그 행사하는 시점을 미리 정해놓고 그 중에 하나 아무 때나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고 이제 그 이외에 익자릭 옵션들이 아시안 옵션, 뭐 베리 옵션 내가 이것만 했는데 사실은 뭐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아시안 옵션 큰 그 범위 내에서 아시안 옵션, 베리 옵션, 그 다음에 내가 하나 아는데 룩백 옵션 이 세 가지가 큰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아시안 옵션은 아시안은 왜 아시안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유로피안, 아메리칸 나왔으니까 이제 아시안이 나와야 되는지 아시안 옵션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만기가 예를 들면 1년짜리면 만기까지의 그 주식 가격의 평균에 대한 옵션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안 옵션. 그래서 뭐 근데 평균도 이제 이 산술 평균이 있고 지오메트릭 평균이 있죠. 그리고 평균이 산술 평균에 대한 거냐? 그 지금까지 주식 그러면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면 이런 거고 지오메트릭 에버리지면 이런 거. 그래서 만기 때 주식 가격에 대한 콜 옵션을 만기 때까지의 주식 가격의 평균 값에 대해서 옵션을 주면 그걸 전부 통칭해서 애션 옵션이라고 하는데 뭐 그걸 지오메트릭을 쓰든지 아니면 아리스메틱 에버리지를 쓰든지 아니면 뭐 아까 그 행사 가격 K라고 했는데 K를 쓸 건가 아니면 여기다 이게 행사 가격에다가 K 대신에 이 에버리지를 썼고 저거는 주식 가격에다가 그 에버리지를 썼고 뭐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버리지에 관한 거는 전부 애션 옵션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베리 옵션인 거는 베리어를 치느냐 안 치느냐 거기에 따라 베리어를 딱 두고 베리어를 치는 순간 이 옵션은 아웃 아니면 베리어를 쳐야만 이 옵션의 가치가 샀는다. 그러면 베리어는 인. 그래서 뭐 그게 콜이냐 풋이냐 그러니까 밑에서 다운 앤 아웃을 하느냐 그러니까 knock out인데 쳐서
knock out 되는 거예요. knock in은 쳐야만 in이 되는 그런 옵션인데 down and out이냐 뭐 up and out이냐 뭐 down and in이냐 up and in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얼마 만들 수 있어요. vary 옵션. 그래서 이거는 vary 옵션은 그러니까 내가 payoff를 이렇게 써보면 payoff를 써면 보세요. 예를 들면 down and out call 옵션이면 아까처럼 ST-K 플러스 call 옵션 유로피안 call 옵션에다가 이게 들어가요. 미니멈. down and out이니까 B 아래로 내려가면 out 돼버리니까 B 위에 항상 있어야 돼. 미니멈도 항상 그 위에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미니멈, 맥시멈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가니까 이거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PD를 쓰기도 하지만 나는 probability를 했기 때문에 나는 probability를 써서 expectation을 쓰는 걸 더 좋아해요. 기대값을 계산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여기를 보면 그럼 이거의 기대값을 계산한다? 그러면 랜덤한 게 이게 ST하고 미니멈 ST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의 조인트 분포를 알면 이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의 조인트 덴시티나 뭐 이런 걸 알면 expectation 하면 그 조인트 덴시티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블랙숄즈 모형인 경우에는 브라운앤 모션을 우리가 모델링 하기 때문에 브라운앤 모션이 미니멈, 맥시멈 그 다음에 자기 그 자신의 조인트 분포가 뭔지 알려져 있어요. 계산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다 적분으로 표현이 되고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클로즈 폼이 있다. 아까 애션 옵션 같은 경우는 arithmetic average가 들어가는 그런 거는 클로즈 폼이 없어요. 왜냐하면 arithmetic average의 분포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umerical하게 계산하지만 geometric average의 경우에는 우리가 density, 정확한 분포를 알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lookback 옵션. lookback은 뒤를 봐서 lookback을 해갖고 가장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큰 거, 뭐 가장 작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게 크게 큰 카테고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ELS가 큰 거는 그런 옵션들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그 상품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어진. 그래서 모델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블랙숄즈 모형 뭐 이거는 거의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보통 시그마를 변동성 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볼이 이거는 constant인데 어떤 주식값의 자산의 어떤 함수로 표현된다 라고 해서 놓는 거. 그게 이제 CEV 모형인데 그 볼이 그래서 어떤 랜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쓰이는 모형이 스토캐스틱 볼 모형이라고 볼 자체를 스토캐스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시그마 t가 스토캐스틱해요. 어떤 yt 랜덤 베리어블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y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안에서도 모델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수학적으로 이거나 뭐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 파이낸스나 경영학 하는 사람은 여기 조금만 달라져도 이름을 다 자기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갖고 내 이름이다 이러고 붙이세요. 이거 보면 물론 이건 다르죠. 이거하고 이거는 YT가 이거는 사실은 여기가 이게 ZT나 WT가 브라운앤 모션인데 그 스캇 모델, 헐 화이트 모델 여기는 사실은 여기 좀 더 상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거 크게 수학적으로 보면 리니어한 함수잖아요. 지금 YT에 그죠? 수학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그 모형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보면 수학적으로 이건 YT에 대한 어떤 리니어한 SD예요. 리니어 SD의 해예요. 수학적으로 이거 YT가 뭔지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계산 이렇게 표현해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다른 모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이 헤스턴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스퀘어루트하고 yt가 있기 때문에 이 yt는 이것은 이제 이 스토캐스틱 SD에 해가 있느냐, 뭐 있으면 이게 어떤 성질을 갖느냐 이런 건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 증명이 돼 있는 사실들인데, 그래서 이것에 해가 있고 yt가 항상 양수다 하는 거가 있고 그런 정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스턴 모형의 경우에는 이게 아까 시그마 t가 스퀘어루트 오브 yt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t는 볼이니까 항상 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수라는 게 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헤스턴 모형의 경우 이게 이 yt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할 수 있어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하면 PD 같은 경우에 PD가 잘 풀리죠. 그것도 아주 클로즈 폼으로는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세미 클로즈 폼. 푸리에 트랜스폼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취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풀려요. 풀리기는.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볼 모형 중에서는 헤스턴 모형이 일단 analytically tractable하고, 그 다음에 볼이 constant, 항상 양수라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헤스턴 모형, 그 다음에 이게 empirically 통계학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empirical 테스트를 해보면 다른 모형보다 이게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블랙쇼즈 모형 밖에 딴 모형을 더 쓰고 싶다, 더 복잡한 모형을 쓰고 싶다, 그러면 헤스턴 모형이 답이에요. 딴 거보단, 주식의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면 스타인 모형이 훨씬 쉽기는 하죠. 근데 이거는 좀 단점이 있어요. 이 y가 항상 양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더 쉽긴 쉬워요. 쉽긴 쉬운데, 그래서 우리는 수학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 이런 수식이 아니라 굉장히 제너럴한 폼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1차식 있고 여기 기껏해야 스퀘어2 있고 이러면 이거 굉장히 시시해 보이죠. 여기가 뭐 f of yt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f가 뭐 디퍼런시able 하지도 않고 뭐 불연속이고 뭐 이런 경우에 해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길 좋아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모형을 쓰면서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굉장히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이 사람들은 저런 거 어떻게 계산하지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점프가 있는 경우, 스톡 프라이스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것의 샘플 패스들은 다 컨티뉴어스한 패스를 갖는데 이거는 점프를 갖는 그런, 왜 보면은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라고 굉장히 뭐 1분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분명 점프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점프가 있는 모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점프 디퓨전 모형은 이건 또 뭐가 약점이냐면 이게 이걸 블랙쇼즈 모형을 약간 제너럴라이즈 한 건데 점프를 좀 더 넣고, 근데 이거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뭐 이런 걸 직접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잘 안 돼요. 그 점프는 있는데, 그래서 점프는 넣고 싶은데, 그래서 초기에 점프가 있는 모형은 다 이런 점프 디퓨전 모형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좀 어려운,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점프의 분포가 뭐냐? 보통은 점프의 분포를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럼 점프 사이즈를 뭐 정규 분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로그 노멀 분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주고서는 이렇게 해요. 하는데 이게 좀 그런 계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뭐냐면은 레비 모형이라고, 이것도 점프 디퓨전 모형하고 사실은 비슷한데 이게 여기가 익스포넨셜의 레이비예요. 레이비 아까랑 비슷해요. 사실은 여기 조금 다른데, 이거는 그 다음에 이 YT 레이비 프로세스에다가 특별한 분포를 주는 거예요. 레이비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점프가 있으면서 그 점프 사이즈의 분포가 뭐 엄청나는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다 특정한 분포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exponential, 레이비 그의 exponential 함수를 해갖고, 하는데,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이것도 이 ST의 이거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후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종 가격 계산할 때, 그, 후리에 트랜스폼 취하고 다시 인버스 후리에 트랜스폼 취해서 식으로, 세미 클로즈 폼으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에 아주 잘 맞고. 그래서 어느 모형을 쓰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카데믹 모델하고 아카데믹 리서치하고 실무에서 쓰는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아카데믹 이런 건 전부 다 아카데믹 모델이에요. 아카데믹에서 예를 들면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이런 모형을 갖고 써야 돼요. 이런 모형을 써서 논문을 써야 되지만 실무에서 쓰는 모형은 그 블랙쉴즈 모형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계산을 하려면 코드를 짜고 막 해야 되잖아요.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계산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잖아.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믹 모델하고 실무에서 쓰는 모델은 큰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스토캐스틱 볼 모형을 써라, 뭐 어쩌라, 이게 더 좋다. 못 써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구현한 건 전부 다 블랙쉴즈 모형 기반으로 다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뭐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거는 우리 우선 시연을 하는데 어디 있지? 브로셔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디로 갔어? 이게 우리가 만들어온 상품, 이게 이름을 좀 근사하게 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이름 생각 안 나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줬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고려대학교에서 개발했으니까 뭐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뭐 들어간다든지, 난 그걸 지금 뭔가 생각을 해서 지금 이름을 근사한 이름을 붙이려고 했는데 아직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뭐 어떤 학생은 타이거를 붙이자 지금 고려대학교 뭐 그러는데 지금 좋은 이름을 못 붙이고 그냥 엔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브로셔 만들어 갖고 이걸 여기저기다 지금 사실 관심을 갖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외국 시스템을 사서 쓰는데 처음 도입 시 한 100억, 200억 내요. 그 다음에 1년에 몇십억 유지보수로 내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해줘야죠. 그 다음에 뭐 사용자 교육도 해줘야 되고, 뭐 업데이트도 해주고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불러서 상당히. 그렇지만 이제 외국 시스템은 은행 전체 금융기관을 회계 처리까지 다 하는 아주 통합적인 전사 시스템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 거는 그 중에 파생 상품의 엔진을 한 건데, 그걸 포함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자면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을 개발한 거예요. 이거 자동차 전체 껍데기까지 다 개발은 못하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학계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소스 코드를 만들고 거기에 인터페이스 작업을 해서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연을 할 텐데, 그래서 주식 파생 상품의 경우는 여러 가지 옵션을 했고요. 이건 에퀴티 옵션 쪽, 이거는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베리 옵션 뭐 이런 거 옵션들 구현해서 클로즈 폼이 있으니까 그냥 한 거고, 이건 별로. 그러면 ERS 같은 거는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권회사를 판매되고 있는 ERS 상품들을 우리가 조사해갖고 그 상품들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는 몬테칼로로 한 거, 대부분 몬테칼로는 일단 하고, 그 다음에 FDM을 써서 한 것들이 있고요. FDM이 가능한 거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릭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나 아니면 해칭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만 알아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릭스라고 델타 뭐 이런 거, 감마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돼요, 가격에.
드리버티브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몬테칼로로 하면 그걸 계산을 못해요. 그게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FDM으로 할 때만 그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FDM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하여튼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구조화 채권 쪽으로 이건 금리, 그러니까 금리에 연계된 구조화 채권이에요. 금리에 관련된. 그러니까 ELS는 주식에 관련된 채권이고 구조화 채권이고 이건 금리에 관련된 구조화 채권.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화 채권을 했고 그다음에 이 특히 제로 커브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금리 시장의 금리를 어떻게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커브를 우리가 생성했고 그다음에 신용 파생 상품 했고 외환 파생 상품 해서 뭐 이걸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UI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이 이제 시연을 할 테니까 이거는 그냥 브로셔고 이건 마이크를 마이크를 주문해 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고려대학교 금융공학협동과정 계량금융기술연구소에 있는 석사생 윤인한입니다. 예, 지금부터 인터페이스화된 파생상품 가격결정 모듈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을 하겠습니다. 예, 본 프로그램은 웹베이스 기반으로서 저희가 연구실에서 들고 온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가 서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실행시키게 되면 다른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솔루션을 택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인터페이스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품에 대한 일반 정보 관리와 거래 관리가 가능한 본부 관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 파생상품 가격 결정을 위해서 모수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모수 추정을 담당하는 칼리브레이션 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생상품의 프라이싱이 가능한 각각의 파생상품 탭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본부관리 탭에서 상품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칼리브레이션 탭에서 필요한 모수를 추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 파생상품 가격 결정 창에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프라이싱하고 싶은 평가일을 넣어서 직접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오늘은 짧게 ELS와 구조화 채권 그리고 제로 커브 이 세 가지만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을 프라이싱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로 커브가 하나, 평가 당일에 제로 커브가 하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평가된 커브는 채권이나 수압에서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요. 예, 원하는 날짜에 제로 커브를 조회하고 싶으면 평가일을 입력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 커브가 그 채권 만기에 해당하는 금리들이 찍히게 됩니다. 이 찍히게 된 금리들을 이제 프라이싱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관법을 사용해서 스무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계산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관법이 적용돼서 스무스한 제로 커브를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자율 모형 중 호라이트 모형에서 사용되는 칼리브레이션 부분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수를 추정하게 되면 우리가 구조화 채권에서 헐 화이트 모형을 이용해서 구조화 채권을 프라이싱하게 될 때 이 평가일에 해당하는 모수들을 자동적으로 불러와서 프라이싱에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직접적으로 ELS를 어떻게 프라이싱하는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 관리로 가셔서 ELS에서 이제 발행 조건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스타일의 ELS인지, 그리고 기초 자산은 무엇인지, 발행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걸 다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행을 하게 되면 그 거래를 계속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관리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직접 트레이더가 ELS를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ELS 창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 2S 스텝 다운 형태의 ELS를 프라이싱하고 싶다 하면 본부 관리에서 입력해 놓았던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불러와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이 2S 스텝 다운 ELS는 2010년 5월 12일에 발행되어서 2013년 5월 12일 만기일이 다가오는 ELS인데요. 이 ELS를 평가의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20일이다. 평가 방법으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쓸 것인지 아니면 FDM 방법을 쓸 것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FDM 방법을 쓰게 된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관리가 해칭에 관련된 모습을 알 수 있는 델타 감마 이런 것들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당일날 기초자산의 가격들, 그리고 발행했을 때 약속된 기준 가격, 평가 당일날의 기초자산들의 변동성, 상관계수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ELS 프라이스가 뜨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그리고 여기 기초자산 변동성들은 저희가 이 칼리브레이션 탭에서 자동적으로 칼리브레이션 해서 저희가 평가일을 입력하면 그 해당 평가일에 해당하는 변동성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테스트한다고 이 기능을 잠시 막아두어서 지금 뜨지 않습니다. 프라이싱 파라미터를 다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격과 해칭 모수들이 뜨게 되어 있고요. 이 해칭 모수들을 이렇게 저장하셔서 관리도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조화 채권 중에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가장 많이 발행되었던 레인지 어쿠얼 로트라는 상품에 대한 프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화 채권도 본부 관리에서 발행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 관리를 입력한 상태에서 이제 관리 차원에서 여기서
불러오게 되면 계약 정보와 상품 정보가 불러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프라이싱 하는데 어떤 모형을 쓸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BDT 모형을 쓸 건지, 허라이트 모형을 쓸 건지, 아니면 포워드 레이트 모형을 쓸 건지. 아까 칼리브레이션 시연했던 허라이트 모델을 가지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화채권 변동성 부분도 칼리브레이션 탭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이 기능은 잠시 막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구조화채권에 관한 이 레인지 어쿠얼 로또의 현재 평가일의 가격이 체크되게 됩니다. 이 프라이스 가격도 저장하여 지속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관리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못했고요. 우리 가격이 그럼 이제 우리를 팔려다니는데 이제 은행이나 이런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쓰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맞느냐고 조심할 수 있느냐 우리 보고 이 가격이 맞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단 내부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코드를 써서 검증을 해봤고 그다음에 FDA는 뭐 델타 Q나 델타 X를 하면서 그리고 내부 검증을 통해서 몬테칼로 하고 이거 FDA는 한 개 가격이 맞는지 이렇게 해봤고 외부로는 이제 우리가 평가사에 무상품을 주고 가격을 좀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보내달라 돈 내고 다 받았어요. 우측과도 맞추었어요. 그래서 5차범위 뭐 크게 많이 나지 않고 많이 나서 이렇게 검증을 받았지 에러명 테스트까지는 끝까지 다른 분들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